한때는 꿈의 휴양지였던 인도네시아 발리. 검색창에 발리만 쳐도 바다, 요가, 선셋, 인생샷이 먼저 떠오르던 곳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리는 인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휴양지. 이 말이 과장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의 정석이자 힐링여행의 상징. 한국인들 사이에선 한 달 살기의 성지로 불리던 섬이죠. 그런데 요즘 발리를 다녀온 사람들은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뭔가 위협적이고 불안하다. 꿈의 휴양지라는 이미지 뒤에서 발리는 이미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던 건데요. 그 변화는 이제 제도와 숫자로, 그리고 규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리에 가려면 통장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근 3개월치 은행 계좌 잔액과 여행 일정 전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발리 주지사 와얀 코스터는 일주일치 돈으로 3주를 버티다가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싼 맛에 들어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오래 머무는 관광객들을 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발리 관광은 지금도 대성공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발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5만 명.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전년 630만 명과 비교하면 11.3%나 급증한 숫자죠. 인도네시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발리로 간다고 할 정도니까요.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사람 넘치고 공항은 북적거리고 숙소는 만실이죠. 그런데 발리 정부는 왜 갑자기 관광객의 통장 잔고를 보겠다고 나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오는 게 전혀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난 만큼 문제도 정확히 그만큼 따라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현지 주민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규칙과 문화를 무시하고 돈이 떨어지면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을 일삼았죠. 그러다 보니 매년 수백 명의 외국인이 발리에서 문제를 일으켜 추방됐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사실상 골칫거리가 된 셈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남긴 건 돈보다 피로감이었습니다. 치안 비용은 늘고 주민 불만은 쌓이고 발리의 이미지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진짜 돈 쓰는 관광객은 누구냐는 거죠.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전 세계 관광업계가 조용히 떠올리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인데요. 한국인 관광객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갈 때는 가장 먼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출국 하루 전이면 이미 머릿속에선 집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에게 불법 체류는 거의 없습니다. 체류 현장은커녕 비행기 놓칠까봐 공항엔 항상 일찍 도착합니다.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경우도 없죠. 경찰 부르를 만들지 않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니까요. 대신 돈은 잘 쓰죠. 맛집 가고 마사지 받고 기념품 사고 집에 돌아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SNS에 리뷰 쓰고 사진 올리고 무료 홍보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선 한국인이 빠지면 그 다음 달 매출부터 바로 꺾인다. 이 말이 거의 공식처럼 돌아다닙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빠지는 순간 그 지역에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는 걸 이미 여러 나라가 몸으로 배웠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때 그걸 가장 먼저 체감한 곳도 발리였습니다. 그리고 발리가 지금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 하나도 한국인들입니다. 통장 잔고까지 공개하면서 발리를 찾을 한국인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인 관광객은 갈 곳이 없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와이, 몰디브, 유럽 휴양지, 동남아의 다른 섬들까지 선택지는 이미 넘쳐납니다. 굳이 불편함과 심리적 장벽을 감수하면서까지 발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이 작년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사이판 과감히 그랬습니다. 규제와 불편이 쌓이자 한국인 수요는 조용히 빠져나갔죠. 항의도 없고 집단 행동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빈자리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금방 채워졌거든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비는 제한적이었고 상권은 특정 업종에만 몰렸으며 섬 전체의 균형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섬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사이판의 시간은 한국인이 떠난 그날 멈췄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사이판은 한때 천국의 섬이라 불리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요하고 스산합니다. 호텔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식당이 폐업하고 다이빙샵과 상가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현재 몇 남지 않은 리조트에는 투숙객이 거의 없습니다. 로비는 어두컴컴하게 불이 꺼져 있고 수영장 물은 한참 갈지 않은 듯 탁하게 변해 있죠. 어쩌다 투숙객이 들어온다 해도 마치 혼자 리조트를 통째로 전세 낸 듯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 역시 심각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새하얗던 샤워 필터는 단 하루 만에 짙은 흑빛으로 변할 정도이고 객실 천장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사이판의 심장이라 불리던 가라판 거리는 더 처참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관광객이 줄었을 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은 괌도 마찬가지입니다. 괌의 얼굴이라 불리던 웨스틴 리조트 괌. 지상 21층 규모의 랜드마크 호텔이 관광객 급감으로 올해 6월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괌과 사이판 호텔업계의 위기감은 이미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호텔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1개 회원 호텔의 평균 객실 점유율은 22%, 작년 41%에서 반토막이 난 수치입니다. 호텔이 정상 운영되려면 최소 7-80%는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객실 요금도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섬 전체가 세일 중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리조트는 불이 꺼지고 식당에는 먼지가 앉았습니다. 고물가와 높은 환율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을 건드린 안전이라는 결정파가 이 섬들을 무너뜨린 것인데요. 사이판과 괌은 미국명이지만 미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안전의 보증서가 아니게 된 순간 한국인들은 냉정하게 짐을 싼 것입니다. 2023년 괌에 60년 만에 초대형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 3,000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공항이 마비된 섬 한가운데 고립됐습니다. 호텔은 정전이 되었고 통신망은 모두 끊겼습니다. 먹을 것은 당연히 부족했고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야 했던 그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다시는 안 간다는 마음을 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이판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격 사건인데요. 피해자는 단순한 여행객이었고 그 사건은 한국인이 위험에 처해도 도와줄 손길 하나 없는 곳이라는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한국인들은 싸다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비싸도 안전이 보장된 곳을 택하죠. 그게 한국 관광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끊자 섬은 급격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이 발표됐는데요. 이 개정형법에는 혼전동거 적발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이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며 미혼 커플이 같은 호텔 객실을 쓰는 경우,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여행을 온 경우 이론적으로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선별일지 몰라도 관광객 입장에선 이탈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통장 잔고 공개와 강화된 규제, 그리고 사생활까지 건드릴 수 있는 형법.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치는 순간 발리는 지금 낙원에서 규제의 섬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